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이국화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다정하고 참 예의 바른 남자,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앞에는 그저 무지갯빛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바보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그 당연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저는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님을 통해 매 순간 깨달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아들 중심이어야 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것은 마치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얼음장 같던 관계가 그 숨 막히던 시간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어느 뜨거운 여름날의 아주 통쾌한 기억.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놓으려 합니다. 제 남편 진우 씨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몸에 밴 듯한 그 예의 바름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우리는 1년 5개월 딱 그만큼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여수를 찾았어요. 그때 남편은 정말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여수 바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며 저희 부모님께도 어찌나 싹싹하고 다정하게 대하던지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요? 평생을 직장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후에 두 분의 남은 인생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연금과 대출까지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여수의 풀빌라를 여셨거든요. 총 5채의 최고급 풀빌라. 그냥 지어만 놓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정성이 구석구석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금세 입소문이 났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하룻밤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시는 그런 정성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노고에, 그 땀의 가치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딸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다 하시면서요. 두 손 가득 그 무거운 간장게장을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저는 정말이지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좋은 기운 속에서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했으니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다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시아버님, 박태만 어르신.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답게 풍채가 좋으셨지만 참으로 인자한 얼굴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녀석이 복이 많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그 한마디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정말이지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말없이 위아래로 정말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뜯어볼 뿐 어떤 다정한 말도 하다못해 형식적인 인사치레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러다 불쑥 던지신 그 첫 번째 질문은 제 귀를,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나보았느냐? 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참으로 예상치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의 말을 얼버무리는 제 곁에서 남편과 시아버님의 그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신뢰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시아버님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며 아내를 나무라셨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수?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는 일이요. 어디서 해픈 여자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해픈 여자라니.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정말 딱 2번 진지하게 연애를 해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저 참 독특하신 분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아끼셔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바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상견례와 결혼식은 다행히, 정말 다행히 별다른 탈 없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중간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고 꿈에 그리던 달콤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독특함은 결혼이라는 아주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더욱 날카롭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양가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죠. 시댁 현관에 들어서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턱 하고 붙들었습니다. 제 구두가 새로 산 것이냐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예, 그 구두. 새로 샀니? 남편의 구두는 좀 오래되어 보이는데 제 구두는 새 것 같다며 혹시 이번에 새로 장만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잘 신지 않아서 그냥 예전에 사둔 것을 오랜만에 꺼내 신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대답과는 상관없이 비싼 것을 함부로 사지 말라는 충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너 자신보다 내 남편을 더 잘 챙겨야 남들이 수군대지 않는 법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아니, 친정어머니조차 제게 구두를 사라, 마라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뭐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사치스러운 며느리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황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돼지불백을 비롯한 정말 맛있는 고기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들이 아주 정확하게 오직 남편의 앞에만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며 급기야 다 큰 아들 입에 반찬을 넣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제 앞에는요? 나물 반찬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옆에 있으니 민망해하며 아, 엄마, 왜 이래? 내가 먹을 게라며요.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엄마 눈에는 내가 아직 어린애다.
남편을 아이 취급하는 그 모습에 시아버님은 그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참으로 기묘하게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결국 한마디 하셨죠. 여보, 며느리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오? 반찬을 왜 아들 앞에만 둬? 그러자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애들은 살찐다고 고기 잘 안 먹는다잖아요. 라는 제 의사와는 전혀 한치도 상관없는 그런 변명을 하셨습니다. 너 다이어트 하고 있지? 그렇지? 저는 그 물음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 다이어트 안 하는데요. 그리고는 보란 듯이 남편 앞에 놓여 있던 그 고기 반찬을 제 앞으로 쓱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 말 그대로 똥 씹은 표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시댁에 갈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은근슬쩍 아주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만 향하는 그 반찬들.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 반찬은 왜 저쪽에만 가 있나요? 라며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먼저 낼름 다 먹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님이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그렇게 수차례, 수십 차례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을 지지중지 키운 아들을 장가보낸 그 허전함에 잠시 저러시는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물으시더니 제가 남편을 혹시 일찍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정말 귀를 의심하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시아버님이 나서서 이 여자가 정말 노망이 들었나?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야? 라며 저 대신 화를 내주시고 또 사과하시고 상황을 정리해 주셨기에 저는 정말 가까스로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아이를 임신하자 시어머니의 그 날카롭던 가시도 조금은 무뎌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손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종종 저희 집에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반찬들은 한결같이 남편이 좋아하는 장조림, 멸치볶음, 그런 것들 뿐이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딘가 싶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임신한 저를 위해 친정에서도 종종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입맛이 없을까, 기력이 쇠할까. 친정어머니는 그 먼 여수에서부터 정성 가득한 전라도 음식들을 꼼꼼히 싸서 보내주셨습니다. 젓갈 향이 진하고 간이 센 그 특유의 전라도 음식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저보다 그 음식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갓김치, 김장김치, 멸치볶음 같은 그런 친정 반찬이 도착하는 날이면 남편은 정말 밥을 2 그릇씩
뚝딱 비울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주신 반찬들로 며칠간 아주 행복한 식사를 하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 들고 오셨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남편은 엄마 오셨네 하며 반가워했지만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는 저와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정리하시는 듯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토록 정성껏 담가 보내주신 남편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그 귀한 김치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정말이지 사정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너 정말 이럴래? 이래서 우리 아들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시킨 것이냐? 라며 도리어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매일같이 먹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해로운 음식들 때문에 본인이 손수 이렇게 건강한 반찬을 해다 나르는 것인데 제가 그 공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귀한 음식을 버릴 수가 있으세요? 제 항의에 시어머니는 내가 가만두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 먹일 게 뻔하잖니? 라고 조금도 미안함 없는 얼굴로 답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라는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 저도 어머님 반찬 버리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한번 버려볼까요? 시어머니는 버르장머리 없다며 언성을 높였고 어머님 뱃속에 어머님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라는 제 절규는 시어머니에게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에 낮잠을 자던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주방의 참혹한 광경과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참하게 버려진 그 김치들을 본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이걸 버리세요? 그저 반찬이 너무 짜서 아들 몸에 안 좋을까봐 그랬다는 그 시어머니다운 변명에 남편은 정말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버리시는데요? 왜 함부로 우리 집 물건에 손을 대시는 거냐고요? 저는 요즘 장모님 반찬 덕분에 겨우 밥맛 찾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내도 입덧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 어찌 이러세요? 이러려고 자꾸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들을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그 격한 분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더 서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이 엄마가 아들을 챙기려는 엄마의 마음을 어찌 내가 몰라주느냐. 그 원망 섞인 목소리.
남편은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저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라고요. 언제까지 저를 어린애로 보실 거예요? 결혼 전에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놓아주세요. 친구들과 좀 놀려고 하면 쟤는 나쁜 애다. 어울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견뎌왔으니까. 제발 이제는 저를 좀 구속하지 마시고 좀 놓아주세요. 남편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깊은 울분을 그렇게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본래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직업상 늘 바쁘셨고, 시어머니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못하고, 그저 외롭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결혼 후 저에게까지, 그리고 이제는 제 부모님에게까지 이어지자 결국 남편의 그 질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이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너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더니 애가 아주 변했구나 라며 모든 탓을 제게 돌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제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살에 이겨 집을 나가셨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머리를 감싸쥔 채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시아버님이 홀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함께 외식을 하던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다 들었다.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반찬을 내 시어미가 버리고 너에게 못할 말들을 했다는 거 다 들었다. 모두 본인의 탓이라고. 경찰 생활을 핑계로 아내를 너무 외롭게 두어 아들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다고. 본인이 그 마음을 미처 달래주지 못해 이 지경까지 이른 것 같다고. 그렇게 거듭 사과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내 시어미도 분명 잘못을 느끼고 있을 게다. 그러니 아가, 내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느냐. 더 이상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본인이 이 아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며느리도 아들만큼 사랑한다고. 홀몸도 아닌데 나쁜 마음을 품기보다 이렇게 후를 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아버님의 그 따뜻한 위로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의 성장 환경에 대해 얼핏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었고 시집살이도 무척이나 호되게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쁜 남편에게 의지할 곳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수십 년을 살아오신 그 세월이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끔찍했던 김치 사건을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아버님이 중간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인지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제게 대놓고 무어라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고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병원으로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그 얄미운 행동은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가 딱 우리 딸 어릴 때를 닮았네 라며 아이를 안고 기뻐하시자 시어머니는 사돈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라며 발끈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영락없는 자기 아들 우리 진우를 닮았는데 이 아이는 박씨 집안 핏줄입니다. 친할머니인 내가 이 할미가 더 잘해줄 겁니다.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정말이지 획 하고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친정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고생했다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몸조리에 보태 쓰라는 따뜻한 말씀과 함께 우리 박서방도 옆에서 고생 많았네라는 격려도 잊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불쑥 사돈, 그 봉투에 얼마나 넣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봉투를 하나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명백히, 정말 명백히 친정 부모님의 행동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아파서 누워있는 저나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닌 엉뚱하게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걸로 손주 필요한 것 사고 너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남편은 당황하며 아니, 엄마, 고생은 아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줘요? 어휴, 며느리한테 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이미 받지 않았느냐. 우리 아들도 옆에서 고생했으니 받아야 한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유치하고도 기막힌 광경에 남편과 시아버님은 아연실색하여 저희 부모님 눈치만 살폈습니다. 출산으로 사경을 헤맨 며느리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며 고생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시아버님이 다급하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래? 정신 차려. 얼른 며느리한테 건네지 못하고 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 누가 받으면 뭐 어때서 그래요? 라며 마지못해 정말 마지못해 제 침대맡에 봉투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씁쓸하고도 분해 보이던 표정.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그 봉투 안에는 정확히 10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보다 단돈만 원이라도 더 넣고 싶었던 그 유치하고도 처절한 경쟁심.
저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이렇게 노골적인 시샘을 드러내는 시어머니의 그 태도에 진심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심한 자격지심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심을 내비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유난히 살갑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샘이나 더 못되고 더 유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들렀다가 친정으로 향할 때 남편이 저희 어머니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꼭 한마디씩 툭툭 던지셨습니다. 아이고, 아들 다 변했어. 예전에는 이 엄마만 챙기더니 요즘은 아주 장모님만 챙기느냐? 사랑은 이 엄마가 다 줬는데 왜 장모한테 그러느냐고. 그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국화 제가 너한테 시켜서 억지로 전화하는 거지. 그렇지, 라며 저를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자라고 예쁨을 받는 그 당연한 사실을 시어머니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셨고, 그 분노는, 그 질투는 고스란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는 가장 크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름에 동창 모임 여행을 가는데 숙소를 글쎄 저희 친정 풀빌라로 예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여수에서 1박 2일로 묵을 예정이라며 이왕 여수 가는 김에 사돈에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었다는 그런 믿기 힘든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그것도 20명이나 되는 인원이 5채나 되는 풀빌라를 전부 예약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그토록 자격지심을 보이시던 분의 그 갑작스러운 호의가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5월 달부터 예약을 해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사부인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집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신 것 같다며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쩌면 시어머니도 이제 정말 저를 가족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것일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질투와 경쟁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그날 8월 2일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으로 부모님의 펜션에 가시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가 막 지났을 무렵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화야, 너. 내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니? 예약 취소한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덜렁 보내놓고
전화도 안 받는다. 내가 새벽부터 장을 봐서 20명이 넘는 인원의 음식을 싹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야. 엄마의 그 절규에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채 전부를 성수기 당일에 취소했다는 말입니까? 노쇼라니.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무언가 착오가 있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며느리. 웬일이냐?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순천인데. 여수가 아니라 왜 순천에 계시느냐는 제 물음에 동창 중에 하나가 순천만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여행지를 급하게 좀 바꿨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장까지 다 봐놓으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취소하시면 어떡하세요? 제 항의에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참. 여행하다 보면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다른 손님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문자로 다 보냈다. 바쁘니까 끊자.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숙박 당일에, 그것도 사돈이 운영하는 펜션에, 그것도 20명 5채 전체를 예약해 놓고 노쇼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또 사고를 쳤구나. 도대체 장모님께 왜 그러시는 거야?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젠 남편이나 시아버님이 대신 사과하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시어머니가 치고 수습은 다른 가족들이 하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아주 특별한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고 상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런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순천에서 잘 놀고 계세요? 아이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숙소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근처 괜찮은 곳에 잡았다. 왜?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셨는데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못 오신다고 너무 아쉬워하셔서 대신 제가 여수 특산물이랑 해산물 그리고 간장게장 같은 것들
좀 푸짐하게 배달해 드리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 어머, 내가 웬일이냐? 라며 반색했습니다. 아유, 며느리로서 당연히 챙겨드려야 할 도리죠, 어머님. 그렇게 둘러대자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제야 내가 좀 며느리 같다라며 아무런 의심 없이 본인이 머무는 그 순천의 숙소 주소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저지른 최악의 그리고 마지막 실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나긋나긋하게 말했던 것은 오직 시어머니가 머무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음식이 거의 도착했다는데요. 정확한 호실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102호다. 102호.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마침 초인종이 울리네. 잠깐만, 며느리.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사부인,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제가 보낸다던 그 푸짐한 음식을 든 배달원이 아니라 바로 저희 엄마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 취소 문자를 받고 분노하시다가 도저히 이 화를 참을 수 없다며 직접 얼굴을 보고 숙박비를 받아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분명 알려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제가 일부러 연기를 해서 숙소 주소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저희 엄마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는 멋진 여장부셨습니다. 엄마는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라며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 사부인이 여길 어쩐 일이세요?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숙소를 취소하고 여기 오셨다고 해서 제가 친히 배달을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준비해 간 그 큰 스티로폼 박스를 시어머니에게 건넸고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닌 영수증 한 장이 아주 정갈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의 물음에 엄마는 결제를 해달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5채 예약 금액 300만 원이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오는 저희 풀빌라를 예약하고 노쇼를 하셨으니 그 손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불로 결제하신다는 사돈의 편의를 봐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하십니까? 엄마의 그 논리 정연한 말에 시어머니는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가지도 않은 곳에 돈을 내가 왜 내야 합니까? 라며 발뺌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주 차분하게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바깥 사돈 어른한테 받으면 되겠네요. 엄마는 시아버님의 전화번호를 아주 정확하게 읊었습니다. 우리 남편 전화번호를. 어떻게? 시어머니의 다급한 물음에 엄마는 우리 사위가 알려주던데요. 안 주시면 아버님께 바로 전화하라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엄마의 그 단호한 물음에 전화기 너머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20명이 넘는 동창 여행이라더니 고작 3분이서 오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애초에 저희 펜션에 오실 생각은 있었던 것이냐고요. 아무래도 일부러 이러신 것 같네요. 저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입니다. 듣자 하니 사돈어른도 경찰 출신이라 불의를 못 참으신다던데 지금 바로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해졌습니다. 아니요 하면 되잖아요. 줄게요. 줄 테니까. 제발 전화만은 하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물러 보이셨나 봅니다. 가며 우리 딸도 모자라. 이제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지금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이죠. 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합니다. 사부인 내가 잘못했어요. 돈 바로 입금할 테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엄마는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바로 갓김치 한 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에 곁들여 드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겁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제야 통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국화 음식을 보내준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내 엄마를 여기에 보낸 거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저는 아주 태연하게 어머님 계산은 똑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음식도 보내드렸잖아요. 저희 갓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쳐놓고 뭘 그렇게 호의호식 하시려고 하셨어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가, 며느리, 시아버지에게만은 제발 말하지 말아다오. 그러다 나 정말 집에서 쫓겨난다. 라며 사정했습니다. 돈은 바로 보낼 테니 제발 비밀로 해다오. 그 애처로운 목소리. 저는 그러겠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숙박비 300만 원을 모두 결제하셨고 아마 제가 보내줄 거라 굳게 믿었던 그 푸짐한 해산물 대신 눈물 젖은 갓김치와 라면으로 그날 저녁을
쓸쓸하게 때우셨을 겁니다. 모든 상황을 곁에서 수화기 너머로 듣고 있던 남편은 장모님, 장모님 정말 멋지시다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라며 제게 그리고 장모님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처음엔 당장 내 딸 데려오겠다 고까지 격노하셨던 저희 부모님도 사위의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푸셨습니다. 남편은 이후 시어머니를 만나 아주 크게 한바탕 치른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한번 이겨보려다 호되게 역관광을 당하시고 아들에게까지 그런 질책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그제야 백기를 드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 지독한 자격지심도 남편에 대한 그 병적인 집착도 더 이상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발길도 뚝 끊으셨습니다. 아마도 깨달으신 것이겠지요. 이제는 정말 아들을 놓아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얼마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제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나는 너를 못 이기겠다. 내 엄마도 도저히 못 이기겠고, 대신 우리 아들에게만 잘해다오. 라는 부탁과 함께 평생 아들만이 자기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쓸쓸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 편이고 저 또한 어머님 편이라고 저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족으로 편하게 받아달라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그게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고. 이제 정말 내 아들 너한테 놓아줄 테니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라는 그런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도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자주 여행을 다니시고 여수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가 네 분이 함께 식사도 하실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통쾌했던 여름날 만약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인연을 끊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행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를 품으려는 그 작은 노력이 모여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일 테니까요.